자, 이제 한 11분 정도 했거든. 그만 마무리 가능한가요? 좀 더? 오케이. 빨리 해봅시다. 오호. 어렵나? 많이? 확실히 좀 안 좋구나, 이게. 다 했어? 다 했어? 다음? 오케이. 자, 이제 한 13분 정도 했어. 이 정도면 빠르게 잘했고요. 이제 일부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지 싶은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내가 그냥 말해주려고 넣은 거니까 그냥 태점 일단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5번이에요. 이거 조금 뭐지 싶었을 수 있어. 너 얘기해줄게요. 3번의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5번의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6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7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8번의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9번의 그 답은 1번이고요. 1번. 그 다음에 10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5번 아니고, 그 다음에 14번에는 3번 아니고, 그 다음 15번에 4번입니다. 요 정도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맨 앞에 페이지부터 좀 같이 볼만한 거 좀 있을까요? 1번 1번 일단 오케이. 니의 높새 바람. 오케이. 1번 이거 체크해놓고, 너 앞에 페이지는 다른 건 괜찮아? 2번? 오케이. 2번. 오케이. 2번 요것도 얘기해볼게요. 오케이. 이거 특징 좀 얘기해놓고, 그 다음 3, 4번은 괜찮나봐.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7회 티켓. 오케이. 그 다음에 는 없어요? 이 페이지? 좀 전형적인 건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9번부터 11번까지는 괜찮나요, 이건? 여긴 좀 우리 전형적인가?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12번부터 15번까지 여기는 14번 14번 볼게요. 다른 건 괜찮아? 15의 리을. 15의 리을. 오케이. 자,
그래서 맨 앞부터 좀 보면 1번에 요 니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C기단은 뭐예요? 오츠크의 기단입니다. 왜? 얘가 6월 정도에 초여름에 이제 영향을 주고 이제 이게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랑 이제 겹쳐지면서 정체선 장마를 만드는 건데 얘가 어디쯤에 있냐면 이 오츠크의 기단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 약간 동해상에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냥 알아만 두자. 이 영서 지방이 어디냐면 대충 이거 한번 대충 그릴게. 우리나라 대충 그리면 여기에 산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제 뭐 태백산맥 뭐 이런 산맥이 있습니다. 이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대관령 있지. 그래서 이 강원도 쪽에 강원도의 약간 에서도 동쪽으로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산의 동쪽이 우리가 그래서 얘를 영동이라고 하고 그 산의 서쪽을 영서라고 한다. 그래서 산맥 헷갈리니까 한 줄만 그릴게. 그래서 이 산맥의 동쪽이 영동이고 산맥의 서쪽이 영서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해상의 이제 기단이 이렇게 넘어올 때는 상승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기온이 하강돼.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이제 비를 내리죠. 비를 내리고 그럼 이게 산의 동쪽이잖아.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동인 거지. 영동지방. 그러니까 동해상에서 공기가 들어올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를 뿌린다. 근데 이 공기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려와요. 공기가 내려올 때는 우리 올라갈 때는 상승할 땐 단열 팽창이었죠. 하강할 때는 어떻게 된다? 단열 압축이 되거든. 자, 이거 물리 안 하지 둘 다. 물리 선택 안 했지. 이게 물리 지금쯤 하고 있을 열역학에 나오는 건데 그냥 심플하게 단열 팽창하면 커지면서 기온이 낮아져. 이를 외워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단열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 그 반대겠지. 이렇게 압축될 때 기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그냥 심플 이 결론 이걸 높새바람이라고 해요. 알고만 있자. 산을 올라갈 때, 산 타고 올라갈 때는 구름이 생기고 비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산을 타고 내려올 때 단열 압축되면서 내려오는 뜨거운 바람 이거를 높새바람이라고 하고 그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왜냐면 동해상에서 강원도 쪽으로 넘어오는 기단이 이 오츠크의 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C 기단이 오츠크의 기단이 약간 이게 북동쪽으로 있잖아.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이 동해상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기단이 되는데 근데 이게 넘어올 때 그 산맥을 넘고 내려오면서 그때 뜨거운 바람, 높새바람이 됩니다.를 이제 알아만 둡시다. 나머지 괜찮죠? A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B에 영향받는 양쯔강 기단, 봄, 영향받는 봄의 세력 확장하는 코셈추에 나타난다. 이건 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제시된 일기도는 언제예요? 나의 제시된 일기도는 언제일까? 겨울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고기압이 북서쪽에 있고 숫자가 굉장히 커. 그 다음에 촘촘하죠. 그럼 이거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에 영향을 주는 건 D. D는 뭔데? 북태평양 기단이고 D가 아니라 A, 시베리아 기단이죠. 기억 니은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번 표시해 줬는데 자 A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키 큰 고기압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그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패턴이 두 개가 달라. 그래서 얘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고기압이야. 대기대순환에 의한 어떤 고기압이냐? 중위도의 고기압이에요. 중위도 가령 20에서 30도 정도의 중위도 고기압이고 이거는 당연히 몰랐어도 돼.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 작년인가에 나왔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들에 제시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의한 그래서 얘는 이런 고기압을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런 키 큰 고기압 이에요.
북태평양 고기압.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구 전체적으로 0도, 적도 근처에서 공기가 상승하지, 그치? 그래서 30도 정도 부근에서 이제 다 같이 하강하거든? 그때 상승한 공기가. 그래서 이 지구 전체적으로 대기대순환에 의해 나타나는 고기압이라서 높은 고도에서도 계속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압이, 이제 여기 보면 가랑 나랑 비교하면, 가는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도 주변에 비해 기압이 높죠? 여기도 주변의 기압이 다 높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 위로 올라가서 전부 기압이 높은 거야, 주변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거든, 그치? 지표면에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비해, 그러니까 가령 주변이 1000기압일 때 나는 1000보다 큰 기압이니까 고기압이야.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변이 400기압일 때 나는 400보다 작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공에서는 저기압이 되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게 이런 고기압이에요. 시베리아 고기압. 이건 그냥 실제로 그냥 추워서 발생하는 고기압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지표면이 추워서 발생하는 고기압이라서 상공에서는 오히려 기압이 이제 높게 유지가 안 돼요. 아래로 공기를 누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공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압이 되는데,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위도에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고기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도 계속 누르는 고기압입니다. 쭉 이 그 지구의 대기대순환에 의해 생긴 고기압이라서 그냥 북태평양 고기압. 그래서 이게 고기압이 이렇게 위에서도 고기압, 키 큰 고기압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온난 고기압, 오른쪽에 한랭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고기압이 작은 곳, 낮은 곳에서는 고기압인데 위로 올라가면 고기압이 아닌 게 되는 게 이제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알아만 둡시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요런 형태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고기압 요런 형태다.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가가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 미칠 때는 고온다습, 맞죠?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A와 B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고 뭐라 그랬죠 일단 고기압이랬잖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난다, 맞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나에 해당한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고기압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한 30도 중에서 중위도 고압대, 공기가 이제 올라갔다 쭉 내려오는 데이기 때문에 높은 상공에서도 기압이 계속 높아. 근데 이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공에서는 오히려 기압이 낮아지는 형태, 키 작은 고기압의 형태를 띈다로 알아둡시다. 이제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정도고. 첫 페이지는 괜찮죠. 그 다음 뒷페이지에 7번의 디귿 요거 물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태풍의 우리 위험, 요 오른쪽, 자,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 지역을 지납니다. 태풍이 어떤 식으로 지나지 보통? 처음에 이렇게 지나잖아, 그치? 그래서 서쪽과 동쪽 치면 동쪽이 이제 위험 반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험이 있고요, 여기가 안전이죠. 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기억은 이제 맞잖아. 그래서 비상공의 고기, 일단 하나하나 볼게. 자, 여기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비상공, 여기 눈이잖아. 눈에서 오히려 어떻게 돼 있어? 하강하지. 하강할 때 어떻게 된다고? 단열압축. 상승은 뭐야? 단열팽창. 기억합시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팽창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공기가 하강하면 단열압축되면서 기온이 높아지면서 구름이 오히려 소멸해요. 그래서 눈에는 구름이 없다. 그래서 니은 캐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 위험반원은 풍속이 왜 빨랐지? 이동 방향과 플러스 바람 방향이 같았지. 바람 방향 요게 이게 동일했었거든, 그치? 근데 안전 반환은 이동 방향이랑 바람이 서로 반대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글씨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화질이 안 좋지. 자, 풍속이 어떻게 될 거냐면, 풍속이 위험 반원에서는 이동 속도 플러스 풍속이 되겠지. 기본 풍속이 되겠지. 기압에 의한 기본 풍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안전 반원에서는 기본 풍속에다가 빼기 이동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 안전 반원과 위험 반원에서의 풍속 차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르게 이동할수록, 그러니까 이 이동 속도랑 바람의 속도는 조금 다른 거죠. 태풍의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럼 그 이동 속도가 위험 반원에서는 풍속에 더해질 거고, 안전 반원에서는 이동 속도가 빼질 거야.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의 풍속 차이가 커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고 벡터처럼 같은 방향 더하고 얘는 반대 방향 빼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좀 이상한 것들만 좀 골랐어 얘기해주려고. 그래서 맞습니다. 풍속 차이는 더 커진다. 괜찮죠? 오른쪽이 위험 반원과 끝이 됐죠? 동쪽이. 그다음에 여기가 안전 반원입니다. 뭐 구름의 차이, 뭐 면적 차이 정도로 뭐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국방부 중위도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겠고, 요 페이지는 일단 괜찮다 했죠. 이런 건 괜찮 해석할 수 있고, 요 페이지 진짜 괜찮아? 90, 11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는 14번 얘기를 했죠. 14번. 자, 이거 남반구입니다. 남반구고, 태평양 어디 있어? 태평양 어디 있죠? 태평양이 어디 있지? 태평양 남반구에, 그러니까 뭐 대충 그리면, 그려보자. 자, 적도를 일단 그려야 돼. 적도를 그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시아가 대충 이거 너무 못 그렸다. 여기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있잖아.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못 그리긴 했는데 대충 가잖아. 아메리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호주가 있어. 오스트레일리아가 대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반구에서는 해류가 어떻게 됐죠? 북적도 해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쿠로시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적도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오스트레일리아 있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남극순환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페루 해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태평양의 아열대순환 알잖아. 그래서 태평양을 찾으면 이 오스트레일리아랑 남아메리카 사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 요렇게 동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남극순환. 그 다음에 여기가 페루해류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가 서해수동이야? 이렇게 가는 게 서해수동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서해수동. 그래서 남극순환 해류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남극순환입니다. 그래서 그 해류의 이동 방향은 니은입니다. 남극순환. 그럼 대서양은 어디 있냐? 대서양은 우리 아프리카가 이쪽에 등장할 거잖아요. 아프리카. 그래서 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있는 데가 여기가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래서 여기가 대서양이다. 대서양에서 그래서 대서양의 서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브라질 해류가 있었어요. 벵겔라 좋아. 브라질 해류가 있었고, 이거 난류고요. 그 다음에 이 남극순환 해류를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이게 벵겔라야. 아프리카 쪽에 벵겔라 해류가 있습니다. 요게 얘는 뭐예요? 한류가 흐르는 곳이죠. B는 브라질 해류. 여기 뭐예요? 난류가 흐르는 곳이라서 B가 난류. A랑 B를 물어봤구나. B는 난류고요. 그 다음 A는 페루 해류, 한류잖아요. 그래서 A 해역,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B 해역, 난류가 흐르는 해역보다 손이 낮다. 기억 맞는 말이지. 이게 지도를 막 요상하게 뒤집어 놔서 우리가 파악하기 좋은 데가 오스트레일리아를 파악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도를 대충 보면 우리가 태평양에 순환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남태평양에서 오스트레일리아랑 남아메리카 사이에서 여기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그다음 페루 해류, 남적도 해류 이렇게 돌면서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었는데 이 지도에서 파악하기에는 요 방향이구나 이렇게. 여기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그 다음에 여기는 페루 해류, 한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 방향 그대로 가면 돼요. 요 방향 그대로, 요 시계 방향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지도의 방향이랑 달라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지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그려 있잖아. 그래서 지도 방향이 조금 까다롭게 그려져 있어서 파악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니은이고, 그 다음에 C 해역의 해류랑 그 다음에 B 해역의 해류, 이건 좀 애매하다. 유속이 빠르다. 이건 애매하네. 근거가 B랑 C랑. 그래서 원래 유속은 어떻게 판단해요? 유속을 판단할 게 요게
그 서안이랑 동안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태평양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잠깐만 이 정도는 좀 검수를 하고 내가 뺐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일단 들어봐봐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향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내가 그림을 보여줄게. 잠시만. 서안 강화 현상. 이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요게 약간 요런 식으로 잠깐만. 아이씨. 그림이 이거를 한번 띄우자. 좌리사리. 요런 느낌으로 되거든. 이게 이것도 전향력 때문인데 지구 다전하기 때문인데 이 바다의 서쪽에서 이 좁은 곳에 몰리고 바다의 동쪽에서 이 넓은 곳에서 흐르게 돼. 그래서 좁은 곳을 지나갈 때 유속이 더 빨라지고 그다음 넓은 곳에서의 유속이 느려지거든. 그래서 바다의 서쪽을 흐르는 해류가 빨라지고 바다의 동쪽을 흐르는 해류가 느려지는 건데 요 정도까지는 사실 내가 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체크를 못하고 못 뺐다. 그래서 서쪽을 흐르는 해류가 더 빠르다라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아메리카 B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흐르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라서 요 그림상 좁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좁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는 빨리 움직이게 되고 넓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는 천천히 흐르게 돼.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마 요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아예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서쪽 해류가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기 때문에 서쪽의 해류가 더 빨라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보다 빠르다라는 거가 보통 예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내가 이거는 확인을 못하고 못 뺐다. 그래서 어쨌든 서쪽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C 해역의 해류가 B 해역의 해류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B가 더 빨라요. B가 빨라서 그래서 니은이 아닌 건데 이거는 이것까지는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의 요지가 뭐냐면 서쪽에서 해류가 좁은 곳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동쪽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넓은 곳으로 이렇게 퍼져. 그래서 좁은 곳을 빠르게.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느리다. 그래서 서쪽이 빠르고 바다의 서쪽이 빠르고 동쪽이 느리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좁은 곳이라서 빠르고 동쪽으로는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넓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여긴 느린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거 전향력 때문인데 이것까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바다 기준으로 서쪽이 물이 빠르고 바다 기준으로 동쪽은 물이 느려요. 그 한 바다, 태평양 혹은 대서양, 인도양 이런 거 안에서 바다 기준으로 서쪽이 물이 빠르고 바다 기준으로 동쪽이 물이 느리다. 그래서 니은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속이 일단 알아놓자. 알아둬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수능 특강 정도에선 예전에 봤었던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서쪽이 그냥 빠르다? 바다에서 서쪽이 빠르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리을 이거는 얘는 수계끼리 잘 안 섞여요. 잘 안 섞임. 그래서 수온이랑 염분이 거의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좀 간직한다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수계끼리 잘 섞이지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 수온이랑 처음에 염분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요. 이렇게 그 외대래에서 발생한 남극 저층수가 그냥 그 해저에 깔려서도 계속 그 정도 수온, 그 정도 염분, 그 정도 밀도가 거의 유지되면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안 섞인다. 성분이 다른 수계끼리 잘 안 섞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다. 수계, 수온, 밀도 같을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맞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문제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미안해. 요 정도 느낌. 괜찮아요? 뭐 굳이 걷지는 말까? 걷어서 뭐 하고 하는데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뭐 패스할게요. 그래서 내가 특이하게 좀 설명했던 거 가령 2번 같은 거 이건 순특강에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신유형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새바람 요것도 그냥 기억해놓으면 좋다. 그리고 요거에서 뭐 그 위험반원이랑 저거 안전반원에서 속도 풍속 차이는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커져. 그래서 위험반원은 원래 기본 풍속 더하기 이동 속도가 풍속이 되는 거고, 안전반원은 기존 풍속 빼기 이동 속도가 풍속이 되는 거라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 차이가 커진다. 이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진도 나갈게요. 진도를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파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요 파트 한 파트랑 이제 한 파트 남았는데, 자, 요 파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했었던 엘니뇨 라니냐가 나와요. 엘니뇨 라니냐가 일단 핵심 포인트고요. 그거랑 이제 용승, 침강도 있지만 이 용승 얘기를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용승이 엘니뇨 라니냐에도 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번 용승과 침강이 있어요. 그래서 용승과 침강을 무엇이 만드냐면, 우리 아까 그 연령순환, 심층순환에서 이제 밀도 때문에 그 침강하는 것도 봤지만 다른 이유로도 침강을 해.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도 용승이나 침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바람에 의해 해수 전체가 이동을 하는데, 근데 표층 해수는 평균적으로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얘는 우리 북반구에서는 북반구, 남반구 나뉜다는 거지. 오른쪽 90도가 평균 이동 방향이고, 남반구는 당연히 어디겠어? 왼쪽이겠죠. 이거 전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반구 표면 해수는 전향력의 영향으로 풍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층 해수 자체는 이렇게 가는 힘도 받지만, 바람의 힘도 받지만 전향력, 그래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힘 받기 때문에 약 45도 정도로 꺾여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밑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 밑에서도 그 마찰에 표층의 바로 아래 물도 이제 조금 꺾여서 이동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45도 꺾였지만 조금 더 꺾이고 조금 더 꺾이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이 이제 안 닿는 구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이걸 평균 내보면 대충 오른쪽 90도로 뭐 바닷물이, 표층의 바닷물이 이동하더라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찰층 내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은 북반구에선 바람 방향 오른쪽 90도 방향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이라 그래요. 에크만 수송입니다. 그래서 북반구 오른쪽 90도로,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오른쪽 90도로 이제 표층 해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표층 해수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 용승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강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용승과 침강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침강을 모르진 않잖아. 침강은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용승은 찬 해수가 올라오잖아.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수온이 낮아지죠. 표층 수온이 낮아져. 일단 침강이 일어나면 표층 수온이 딱히 변화하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용승이 일어나면 표층 수온이 낮아지죠. 오케이. 그래서 뭐 마찰층, 뭐 에크만층, 뭐 이거는 이제 여기 이동방에 정반대가 되는 깊이다 뭐 정도만 이런 학교에서 언급하면 알아만 두고, 학교에서 요 파트 수업 아직 안 나갔지. 나가게 되면 한번 들어는 봐. 어느 정도 강조하는지. 자, 그래서 밑에 이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이 있습니다. 이 연안에서 육지 근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연안 용승,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북반구예요. 우리는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본다. 북반구 기준으로 볼 때, 자, 북풍이 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육지에 대해서 외워야 되냐? 방향 그대로 외워야 되냐?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육지랑 바람, 육지, 물 배치 보고
이거 용승이겠다 침강이겠다 판단하면 돼. 자,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연한 용승이 일어나는 경우 표층의 수가 외해로 밀려나가면 용승이야. 표층의 수가 먼 바다로 밀려나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북반구에서 이제 북풍이 불어요. 그러면 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진행방의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물이 이렇게 서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근데 이쪽 동쪽에 만약에 육지가 있었다면 서쪽으로 물이 움직이는 순간 동쪽의 물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 요 물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요 물이 이렇게 사라져. 여기 있던 물이. 물이 이쪽에 갑자기 없으니까 어떻게 돼? 좀 이상하잖아. 물이 수평하게 배치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수평하게 배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깊은 바닷물이 이걸 보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요 말. 보충하기 위해 심층에 어떤 해수? 찬 해수가 올라온다. 찬 해수.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차가워져요. 그럼 남반구에서는 대륙의 서쪽 연안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 이걸 외워야 하냐? 아니에요. 근데 남반구에서는 뭘 외운다?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를 외워야지. 그다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를 외워야지. 아이고 오른쪽 90도.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이동한다. 그거만 외우고 만약에 물이 부족해져 어떻게 된다? 표층 해수가 부족해지면 물이 올라온다. 심층 해수가. 그다음 연안 침강 표층 해수가 내해로 밀려온다.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밀려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막 쓰나미처럼 이거 넘어올 거야? 아니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간다. 요게 연안 침강이에요. 자, 이 세팅을 외워야 되냐? 아니야. 하나만 달라져도 정반대가 되거든. 그냥 가령 육지가 만약에 이 육지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니? 용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육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반대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 외울 생각은 하지 말고 세팅을 주면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외우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오른쪽에서 이거 진짜 그냥 그림 그리고 판단해야 돼. 이거 외우는 거는 모든 경우에서 다 외울 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륙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북풍인지 남풍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 남반구에서 정반대잖아. 경우수가 8개야. 8개를 외울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상황에서 북반구 오른쪽 90도로 물이 이동한다. 바람에. 그러니까 그거 외우고 남반구도 왼쪽 90도다. 외우고 표층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 심층에서 올라온다. 표층에 물이 많아진다. 그러면 침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연안 용승은 표층 해수가 외해로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용승이야. 육지에서 먼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 나간다? 그럼 용승이고요.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그러면 침강이야. 요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그림 그려놓고 이거를 뭐 문제 그냥 그림 그려서 그냥 해도 되거든. 문제 그림이 애초에 그려져 있을 거야. 그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해수가 쌓여 심층으로 가라앉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가령 깊은 물에 수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될 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등 수온선을 해볼게. 등 수온선이고 오른쪽이 육지야. 그래서 등 수온선 별일 없으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이제 낮아지겠죠. 가령 뭐 이게 뭐 20도, 18도, 16도, 14도 뭐 이렇게 할게. 자, 만약에 육지야 오른쪽이. 그럼 연안 침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육지 쪽에 아이고 이런 진짜. 육지 쪽에 수온이 어떻게 됐어요? 육지 가까운 곳에서 깊은 물. 이걸 알려주나?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다는 얘기거든. 육지 쪽에서 깊어졌는데도 따뜻한 물.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있는 깊이가 확 깊어진다는 얘기지. 따뜻한 물이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원래는 어땠어? 등수온선이 깊이랑 평행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깊은 곳으로 내려오면 우리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침강한 거지.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연안 침강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등수원선을 그리는데 가령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가령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여기가 육지야. 여기가 20도, 뭐 18도, 16도, 14도야. 여기 물이 한 뭐 12도 막 이래. 무슨 상황이야? 아래에 있었던 깊은 물이 누가 봐도 올라온 상황 아니야? 요거는 연안 용승이죠. 요게 판단이 되면 돼. 가령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여기가 동쪽이야. 그 다음에 북반구야. 그러면 무슨 풍이 불었습니까? 서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위해서 북풍이 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 이거가 되면 되는 거야. 이걸 외워야 되냐? 아니 이거 못 외워. 이거 어떻게 외워?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돼. 절대 못 외워. 절대 못 외워.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근데 이제 북반구 오른쪽 90도, 남반구 왼쪽 90도가 이거 안 외워지면 답이 없거든. 근데 이걸 안 외우면 전향력 방향을 못 외운 거라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 당연히 전향력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북반구의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 90도, 남반구의 에크만 수송은 왼쪽 90도. 이걸 못 외우면은 이 파트 못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외워져 있을 거라 생각하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물이 움직이는데 연안에 물이 부족해져. 그럼 뭐예요? 용승이고 연안에 물이 밀려 들어와 침강이겠다. 그 결과 나타나는 수온의 이 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보고 이 육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따뜻한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 침강이겠고 육지 쪽에서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이 위쪽으로 올라온 그림이야. 그럼 이거 용승이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암기는 아니야. 그 다음 적도용승. 자, 이것은 무엇이냐? 적도 해역에서 해수가 무역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에 의해 적도를 경계로 양극적으로,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적도 경계에서 일어나는 적도용승이야. 심플하게 보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적도가 있으면 사실 적도에는 전향력이 강하진 않아. 근데 위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역풍이 동풍이긴 한데 북동 무역풍이거든. 북동 쪽에서 오는 북반구 북동 무역풍. 남반구 뭐라 했죠? 남동 쪽에서 오는 남동 무역풍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 자체는 수렴하는데 바람은 수렴하는데 물은 어떻게 되냐면 물은 북반구에선 에크만 수송 방향이 오른쪽 90도잖아. 그래서 물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남반구는 왼쪽 90도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적도 부근에선 전향력이 약하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게 그 에크만 수송 효과가 갈라지는 파트라서 이 적도 쪽에서 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돼요. 적도에서 물이 이렇게 발산하는 상황이 되죠. 적도의 물이 이제 사라져요. 요 그림도 뭐냐? 요 그림 다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북동 쪽에서 오는 북동풍이고요. 남반구 남동풍이죠. 이렇게 했을 때 북반구 오른쪽 90도 하면 이제 북서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남반구의 왼쪽 90도 하면 남서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돼. 그러면 여기가 물이 어떻게 될까? 부족해지죠. 그럼 이걸 뭐 하려면? 보충하려면 용승이더라. 그래서 용승.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 부족해진 해수를 채우기 위해 용승이 일어나는 걸 우리 적도 용승이라고 하고, 용승이 일어나는 해안이 요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기압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은 뭐 흔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항상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쪽에 이 적도 용승 요거랑 여기랑 이렇게 동쪽 해안에서 주로 이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쪽 해안에서 주로 용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안 용승은 이 두 포인트.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과 페루의 연안 용승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랑 페루는 각각 또 뭐도 있었어? 해류도 있었고 걔네 둘 다 한류였었죠. 얘가 그래서 물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용승류 차가운 물까지 오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랑 페루 연안 용승, 페루 해류 한류인데 거기에 연안 용승까지 있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의 물은 굉장히 차갑다. 그래서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은 수온 차이가 워낙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동쪽에서의 적도 용승과 캘리포니아 연안 용승, 페루 연안 용승,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류가 들어오잖아. 통합과학에서 한류는 했었지, 그치? 근데 여기 지구과학에서는 이제 연안 용승까지 하는데 이 한류와 용승에 의해서 동태평양의 물이 차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것도 해보면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이 있는데요. 고기압은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자, 기압이 높잖아. 물을 눌러. 이건 원리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외우기 좋으라고. 고기압은 물이 가라앉겠죠. 침강이겠고, 저기압은 기압이 낮잖아. 약하게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저기압은 용승이에요. 물론 이 원리가 아니야. 이것도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인데, 그래서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고, 그 다음에 표층해수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크만 수송을 생각했을 때, 요게 오른쪽 90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나는 이제 불어 나가는 건데, 얘는 이걸 소용돌이를 더 크게 그린 거야. 그래서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돈다라고 그렸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90도는 어떻게 돼요? 물이 모이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이 되면서 시계 방향에다가 오른쪽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물이 모이죠.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모여요. 근데 물이 여기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무거우니까 밑으로 침강하게 되는 거. 그다음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로 그리잖아요.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로 이 흐름을 이렇게 그려봐. 물론 이제 시계 반대로 불어 나가는 건데 그냥 시계 반대의 소용돌이 그렸을 때 이제 물은 이렇게 오른쪽 90도로 가게 되면 물이 여기서 빠져나가죠. 여기 이제 부족해지잖아. 부족해지면 어떻게 한다? 용승이 일어난다. 표층의 수가 부족해지면 용승.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 침강, 남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용승이 일어나는데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저기압 용승, 고기압 침강입니다. 북반구 고기압은 어떨까? 미안해. 남반구 고기압 어떨까? 시계 반대죠. 그쵸? 시계 반대로 이렇게 그린다. 시계 반대로 그리고 남반구 고기압은 어때? 남반구는 에크만 수송이 왼쪽 90도니까 물이 모이지. 그러니까 얘는 침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 저기압. 저만 할게. 남반구 저기압은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얘가 왼쪽 90도야. 그리고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 제발. 왼쪽 90도 되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여기서 용승한다. 그래서 저기압은 용승, 고기압은 침강을 북반구와 남반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에크만 수송에 일어나는 용승과 침강인데 고기압 뭐라고? 침강. 저기압은 용승. 이걸 이제 외우면 되죠. 자, 그럼 태풍이 일어나면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 태풍 저기압이지. 그쵸? 용승하지. 그러면 표층 수온이 낮아집니다. 바람에 의해서 용승이 일어나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 차가워지는 효과가 생겨요. 용승 때문에. 그래서 용승과 침강의 영향, 용승에 의해서는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심층수에 녹아있던 많은 양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운반되어서 플랑크톤이 번식해서 좋은 어장이 됩니다. 물고기에 밥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양염류가 이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톤이 많으면 물고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양염류가 많으면 좋은 어장이 됩니다. 침강하면 거기서 심층에는 산소가 좀 부족하잖아. 우리 표층해수의 우리 산소 어땠어요? 산소 어땠습니까? 여기가 이제 깊이가 얕은 깊은 곳, 산소 많음 이렇게 했으면 표층에서 제일 많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까지는 좀 오하고 너무 그렇게 대충 이런 느낌은 되잖아요. 심층에서 많아지는 이유는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 때문에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침강하면서 표층의 해수가 침강하게 되면 이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요 말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요거는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라고 해도 되겠지. 깊이. 그러면 이거는 혼합층의 두께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근데 혼합층은 상대적으로 어떤 물일 것이냐? 따뜻한 물이거든. 따뜻한 물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꺼워진다. 침강이 일어나면 따뜻한 물의 두께가 두꺼워져.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잖아. 침강이 일어나면 따뜻한 물이
심강이 일어나는 데선 두껍지. 그치.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22도에서 20도 사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물 온도 거의 안 바뀐 거잖아요. 여기 밑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 물 온도가 20, 18, 16, 14에 확 떨어지지. 여기부터는 수온약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혼합층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맨 위에 층은. 그 아래층부터는 온도가 쭉쭉 떨어지지. 혼합층의 두께가 이 정도. 근데 심강이 일어나면 혼합층의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고요. 근데 용승이 일어나면 혼합층이 두께가 두꺼워지나 말하기 애매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두 개를 그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냐면 밑으로 내려갈 때 수온이 갑자기 안 낮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또 애매한데,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본다면 이제 애매하다. 이걸 이제 마저 또 그려놓으면 이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 바로 이제 심해층이 시작해버릴 수도 있겠지. 어찌됐든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이퀄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혼합층의 깊이는 0부터 깊이까지니까 그냥 두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가 깊어지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고, 심강하게 되면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의 두께랑 혼합층의 두께랑 이제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돼? 혼합층의 정의가 뭐였어? 깊이가 깊어질 때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층이 혼합층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맨 위층에서.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침강할 때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표층 수온 온도랑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분포를 봐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야? 뭐가 일어나는 곳이야? 표층 수온이 어떻게 됐어? 낮아 갑자기. 여기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용승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차가운 물이 있네? 여기는 연한 용승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풍이 불까? 북아메리카야. 무슨 풍인 거야? 어떤 풍이 불었던 거야? 어떤 풍이 불었을까? 이렇게 불었겠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갔겠지. 그쵸? 그쵸? 북서풍이 불었겠지. 그래서 연한 용승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럼 용승이 일어나서 차가운 물이 공급되고, 또 플랑크톤 농도가 여기에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물고기가 잘 잡히겠지.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좋아요. 오케이. 좋다. 이 정도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용승이었고요. 우리가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구나. 쌀이. 요 정도까지 하고, 지금 59분이니까 9시 10분에 마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